네, 이제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시사부터 시간은 뭐 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죠, 그죠?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책을 야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뭐 나도 이제 거꾸로 이제 편집 강의 횟수를 늘려서라도 책을 야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사가 맨날 일자리 관련했는데 오늘 또 일자리 관련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동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주 주간동화에 5조 원짜리 청년 일자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을 이제 나쁜 일자리거나 맹탕이거나 둘 중에 하나. 5조 원을 썼는데 그 일자리는 아무 쓸모없더라. 지난주 공약은 8천억이었죠. 5조 원도 아무 쓸모없는데 8천억 쓸모 있을까요? 그렇죠? 이 주간동화 1009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큰 요점만. 한 달이 멀다 하고 발표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이름들만 해도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예산,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경제. 요새는 완전히 이 한국 사회가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하나 개념화가 딱 설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울겨 먹습니다. 이게 병폐예요. 이게 바닥이 좁으니까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진짜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이런 걸 지금 언젠가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한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기관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 고용 촉진 일자리 사업 이래가지고.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업자로 분류하는 기준 여러분 아시죠?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 그대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이게 실업자 아니에요. 이게 ILO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실업자, 취업자의 기준이에요. 이런 것도 국제 기준을 잘 따라가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 다 취업자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런 건 사실 취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정 정도의 연속성, 기간성을 갖고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놓고 보면 청년 실업률이 36.1%라는 거예요. 민간 연구소의 통계지만. 이러면 이제 심각성이 현실적으로 좀 피부를 와닿죠. 10명에 3, 4명은 실업자라고.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아예 취업하려고도 생각 안 하는 구직 단념자. 이게 취업 통계에서 빠집니다. 통계 허점이죠. 이 사람들이 대략 추산컨대 9월 현재 2015년 9월 현재 48만 8천 명, 약 50만 명이에요. 그냥 아예 취업할 생각이 없어. 이게 이제 신조어가 자꾸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니트족이라고,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서 아예 직업 교육이든 뭐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진짜 백수. 완전 백수. 이 사람들이 20대 청년 인구의 21.8%인 138만 8천 명이라고 해요. 140만 명. 그러니까 20대는 그냥 뭐 전멸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취업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일, 청년들이 하고 있는 행태, 이걸 보면 서로가 이제 엇박자죠.
정부가 하는 거는 치열한 고민 없이 실패한 정책을 각색만 해서 끊임없이 재탕하는 걸 하고 있고,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괜찮은 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서로가 엇박자죠. 이 괜찮은 일자리라는 게 고액 연봉에 뭐 휴가가 빵빵하고 이런 거잖아요. 노조가 힘이 있고, 힘없는 노조 있는 직장 말고 힘 있는 노조가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진 게 이제 괜찮은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듯도 아니야.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 나도 이런 데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소실적에 이런 데 있다가 그것도 싫어가지고 나와버렸는데, 번듯한 거 없어요. 겉에서 보면 번듯해 보이죠. 속은 쏙쏙 들썩었습니다. 물론 제가 몸담았던 데만 그런지 몰라도. 요새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참 중한동화가 기사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다소도 아니야. 시간이 걸릴지라도 처음 취직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명분을 걸고 첫 직장을 잘 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빵. 그래서 취업이 목표가 아니고 번듯하고 괜찮은 일자리, 그게 목표야. 그래서 시시한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아니야. 근데 정부는 이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턴제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돈만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돈만 내버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넘기면 실업 통계에서 빼는 거야. 수치 노릇만 하는 거예요. 수치 노릇. 자, 지금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20대의 인구 분포가요. 이게 베이비붐 세대들이잖아요. 저들 자녀들이니까. 2018년까지 10만 명이나 자꾸 늘어나요. 일자리는 없는데 20대 인구가 10만 명이 늘어난다니까. 노령화되면서.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앞서 번듯하다는 게 좀 풀어서 하면 그렇죠. 질 좋은 일자리. 이게 어렵죠. 지금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겁니다. 이게 청년 유니온이라는 어떤 단체 정책국장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는 딱 지금 일자리 없다는 게 요거예요. 이 친구, 젊은 친구가 한 이야기니까.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극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다. 맞죠? 정말 딱 그대로 제가 한데, 이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정말 몇 안 되는 일자리. 뭐 기업 이야기를 해서 근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SK 뭐 이런데 그 외에는 일자리가 아닌 거야. 이들 5세 2030 세대는 그건 일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안 되는 일자리를 계속 일자리라고 취업해라. 그게 이제 청년들이 대들듯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 TV 토론에서도 그거 했죠. 심야 토론. 아니,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내놓고 취업해라 캐라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공영 방송에서도 공연하게 합니다. 요새 청년들의, 요새 젊은 친구들 의사표시, 그런 의사표시는 당돌해요. 근데 지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기막힌 아이러니, 누가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자리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일자리 없다라고 하는 그 버릇없는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뭔 소리를 하냐면, 정부조차 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민간기업에 떠넘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청년펀드 조성사.
대빵부터 나서가지고 펀드 조성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업의 강제 동원식이지 뭐. 은행 같으면 지점자 나는 10만 원이야 자네들도 해야지 뭐 이러면 다 해야지 뭐 안 하거든. 부조금 걷듯이 걷는 거야 이제. 기업 임원이 이제 한마디 나와가지고 보자 뭐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뭐 해야 안 되겠어 눈도장을 찍어야지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성된 기금 지금까지 모은 게 한 50억 모았대요. 5조 원 써도 쓸모가 없는데 50억간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다는 짓이 정부가 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민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이제는 지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원고시 2줄 이상 말 못하니까. 난 누구라고 소리 이야기 안 했어요. 이 꼴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참 그 주간동화 천구호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속속들이 와닿게 잘 해놨습니다. 이 피부에 와닿는 시사를 이야기하라 해서 저작권 양해를 구하고라도 편집진이 뭐 편집을 하긴 해야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위기 국면이 얼마나 갈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골든타임. 정말 우리 사회가 이 현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정도 이제 바둑을 하면 초읽기죠. 초읽기 몇 번 남았냐? 골든타임 5년이라고 해요. 5년.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있냐 없냐? 체계화 사회를 이행하냐 못하냐? 이게 이제 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안 그래도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염장 지르는 거야? 뭐 이렇게 대들 수 있는데, 막 경우에 따라서는 막 악플이 달리고 막 집 밖에도 못 나갈 수 있는데, 그런다고 집 밖에 못 나갈 사람은 또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돌아서면 바로 와닿는 시절이 온다고. 이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골든타임 앞으로 5년이다. 2020년부터 인구 재난이 시작된다. 인구장 넘어서서 이제 재난이라고 그래요. 볼까요? 이제 한번 볼까요? 오늘자 연합뉴스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노령화 1955년생 이후 이제 노인화인데 저들 세대 이제 옛날식으로 해서 중노인이고 이제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노인으로 진행하면서 고령화 가속화. 노동 생산은 떨어지고 사회보장 부담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연금이니 건강보험이니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고령화에다가 막 도시화 이게 겹쳐지니까 농촌은 비고 심지어는 군복무 요원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군에 가려면 진짜 전생에 독립운동해야 군에 가잖아. 군 입소하는 게 7대1이야. 취업보다가 더 어려워. 전에는 군에 가겠다 하면 바로 가는데 이제는 이게 호락해야 돼. 못 모르고 휴학 내면 그냥 학교는 학교대로 꼭 치고 군은 군대로 못 가는 거야. 군에 가는 게 7대1이야. 그런데 2020년 넘어서 시작하면 군 복무 자원이 없어요. 지금 뭐 경찰 이건 뭐 더 할 거 없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17년부터 15세부터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내후년입니다. 2017년 그죠? 내후년부터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소위 이제 공장 기업소에서 뭔 조건을 걸어도 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020년부터. 2020년 개발이 5년입니다, 그죠? 17년이 내후년이니까, 진짜 바로입니다, 바로. 저출산 소리가 30년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7, OECD 평균이 1.7명인데, 우리나라는 1.1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꼴이 안 되죠. 꼴이 안 되죠.
둘이 결혼해가 하나 먹는 거니까 푹푹 주는 거예요. 2020년부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자, 이 통계를 보면요. 2020년 이후 40년 사이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주냐 하면 40.2%가 준다 그래요. 2020년부터 40년 사이에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가 약 3,695만 명인데 이거에 40% 주니까 한 6, 700만 명밖에 없는 거야. 이 남한 인구가 5,300만 뭐 이래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놈은 1,500만 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이제 민방위가 이제 현역 근무해야 돼. 철책 근무서야 돼. 해병대 교육 받고 있어. 이 꼴하죠.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라고. 자, 좋아. 내후년부터 이제 경제 인구가 준다. 그러면 이 틈에 일자리 얻어 걸리겠다? 일자리는 더 빨리 줄어요. 일자리 더 빨리 준다는 거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요거부터 이야기하고. 인구 재난이 시작된다, 이제.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철학을 이렇게 큰 소리 목청 높여도 1년만 참으면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오기 때문에. 자, 이러면 지금은 세수 정도에 막 목을 맵니다. 어쨌든 간에 짤 수 있는 데는 짜가지고 세수를 늘려서라도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경기부양책이든 복지정책이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주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사회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회보장기금은 자꾸 늘어나니까 국가재정 상태는 점점 바닥이 되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이제 정부도 뭘 할 수 없어. 5조 부어가지고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도리 없다고 이제. 자,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어쨌든 간에 4.42% 성장률이라 그래요. 통계상으로. 근데 이거는 한참 먼 이야기인데 2051년부터는 1%대로 떨어진다. 1%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성장인 거 사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50년이니까 이건 좀 멀다, 그죠? 그건 전체에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당장 내년도 2016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더 적어요. 내년부터. 자, 대학부터 이제 문 닫아야 돼. 대학 문 닫으면 뭐 교수 하든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있는 일자리도 없어진다니까, 이제. 내년부터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자, 제일 비상이 이제 학교, 그 다음에 군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지역 인구 추이인데요. 이건 뭐 인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2050년경이 되면 연 단위 인구가 약 280만 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수원 분당하고 인천 사는 사람들을 전국 면 단위에 흩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람 안 사는 거지 뭐. 그거 벌판이야. 만주에 말 달릴 거 없어. 그냥 달리면 돼. 그게 만주야. 어디로 달려도 만주 벌판이야. 이게 2050년이라고요. 근데 지금 농촌 인구가 많냐면 많지도 않아요. 지금 480만이에요. 지금 또 480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좁다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의 현실이라고, 오늘 현실이라고. 그런데 어디에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궁예지책이 뭡니까? 이민정책이죠. 취업 이민정책이에요. 해외 취업하면 장려금 줄게. 그게 정책입니다. 아시잖아.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거. 그러면 장려금 줄게. 그래라도 이제 통계 숫자에서 실업자를 빼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국내에서 막 이렇게 정부 욕하는 소리를 줄이겠다는 거잖아. 이제 이민정책입니다. 나라 꼴이 안 되는 이 나라에, 가뜩이나 애도 안 노는 이 나라에 그나마 쓸만한 인간을 자꾸 외국으로 이제 방출해. 이게 우리나라예요. 면 단위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죠. 지금도 480만이에요.
그 이제 이 출산 정책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정부 출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게 그렇죠. 여성 육아와 뭐 이런 걸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이거 맨날 하는 소리야.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뭐 주거비 없어가지고 결혼 못 하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소리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뭐냐면 반듯하면 일자리를 돌라 그러면 우리 나가서 결혼할게. 맞죠? 아닌데. 정부가 여기에 해답을 못 내놓고 당사자들도 정말 몇 안 되는 일자리에만 몰빵하고 있는 거야. 일자리는 있는데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옛날 근대적 이전 사회, 직업주의적 어떤 사회, 직업관적 사회로 하더라도 하나 둘 일을 밟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게 투기하듯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붐이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번진 거죠. 또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강남화가인데 강남이 외국으로 그대로 뽕똥 거잖아요. 미니어처잖아요. 외국에 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명품 미니어처가 강남화인데 요걸 그대로 다 천편일률적으로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뭐 빤한 거를 갖고 그냥 서로 그걸 나눠 먹으려고 난리를 나눠 먹는 거 아니죠.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힘 있는 놈이 잡을 수밖에 없지. 이게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제는 앞으로 골든타임은 5년이다. 이게 이제 정책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자리 문제들은 뭐 우리 사회에 다른 대안을 만드는 문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가 연착륙을 하는 경착륙이 아니고 소위 뭐 우리가 북한 요소 다룰 때 붕괴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이 말입니다. 붕괴되지 않고 그래도 좀 우리가 꾸물꾸물이라도 숨통이라도 연장해보는 구차하게라도 좀 연명이라도 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5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 그러면 인구는 줄면 그 틈새 주는 틈새에 일자리라도 있으려나 보자는 거죠. 없다. 일자리는 더 빨리 는다. 인터넷의 위기 대표적으로 모바일을 하지만 다 인터넷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라는 법 IT죠. 우리가 지금 첨단 뭐 미래형 그러면서 가장 그래도 부가가치율이 높은 게 IT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도 희망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IT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IT가 더 갈 데가 없다.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라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 자체의 위기라는 거예요. 글로벌 네트워크. 스노든 사태로 빚어진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성이라는 거에 여러 근대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장점들 뭐 문제점들 이야기하지만 근대성에 그래도 가장 빛나는 부분은 그게 뭐 무슨 동기든 자아, 소유, 뭐 사유 이런 걸 뭐 부추겼든 어쨌든 간에 근대성은 가치적 차원에서는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라는 가치를 무한히 추구하는 게 근대성의 그나마 그래도 찬연한 역사적 결실이죠. 소선이죠. 근데 이 근대 사회가 추구해왔던 자유가 더 이상 신장될 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소위 IT 글로벌 기업이나 안 그러면 초국적 어떤 국가 권력이나 그런 어떤 권력 집단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다 이제 통제되는 자유가 오히려 속박이 되는 너를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 이제는 오히려 자유가 통째로 그냥 한 입에 탁 털어넣어버리는 시절. 자유가 없는 시절로 깜깜절벽. 자유의 절벽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대가 끝난 거죠. 가치적 측면에서 근대는 끝난 거예요. 인터넷의 위기. 이 근대가 끝나면서 근대적 직업이 와르륵 무너져요. 그 일자리 절벽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의 위기예요. 그냥 뭐 IT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게 되면 사회 인프라가 집중화 단계를 넘어서서 재집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편되면서 집중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한참 멀었죠. 그죠? 근데 이게 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기다.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그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재집중화된 그 패권, 네트워크 패권의 자아는 다 함몰되고 없어요. 우리가 뭔 짓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놈이 다 보고 있다고. 우리 모르는 것 같지만 이 폰을 꺼놔도 우리가 어딘지 다 안다. 심지어는 뭔 짓 하고 있는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다 하죠. 아직 그런 기술이 없다 하죠. 근데 이미 하고 있는데 없다 해요. 나중에 오면 다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미 그냥 이걸 들고 다니는 것 자체, 이걸 등록해 놓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 네트워크의 패권자에게 다 속박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로보틱 사회죠, 로보틱 사회. 자아상실의 시대입니다. 자아상실의 시대. 그러면 이 자아상실을, 기술적 자아상실, 기술적 패권주의에 멸실된 자아상실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아, 그 시절이 열린다. 그 새로운 자아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의 집중화로 통제 불가능한 패러다임의 인간형, 그게 일인간형이다. 직업적 일자리는 모든 정보가 다 소위 자료화, 정보화 돼서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제 저장 장치, 스토리지 기능이 더 늘어나가지고 요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그 클라우드에서 다 쥐고 있어. 이제 그 시절이라고. 이거를 넘어서는 거, 일. 그 일의 정보 보안성은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이 무한한 애정과 헌신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자료에서, 데이터에서, 소위 요즘 말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그들이 다 쥐고 있다고. 다 뭔지 단지 다 보고 있다고.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일자리가 있을 것 없잖아요. 인터넷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기라는 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오지 않나? 일자리 없다. 이 인구가 절벽인 것보다가 더 큰, 몇 배로 더 강한 폭발력으로 일자리는 더 빨리 붕괴되고 있다. 빙하는 붕괴되고 있다. 일자리라는 빙하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오히려 폐쇄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 분위기, 애플이 이전에 좀 고집스럽게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데 애플과 같은 형태, 기술적으로라도 폐쇄적 네트워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적으로도 애플이 점점 더 시장에서 호응을 얻잖아요. 왜냐하면 구글 정보 다 털리고 뭐 다 털리니까 애플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믿을만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을 선호하죠. 그러면서 애플도 범용성을 강화를 하니까 그게 애플의 제국을 거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든 아니든 간에 그런 형태로 새로운 네트워크의 폐쇄적, 인터넷이 개방적이라는 게 확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게 기술적 인터넷이요, 네트워크라는 게 다시 폐쇄적으로 새로운 집단성으로 재편된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파이어폭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구글의 패권주의 이런 건 이제 날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의 시절은 간다. 안드로이드 시절은 간다. 자기 OS 기반이든 뭐든 간에 네트워크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애플과도 같은 비유하자면 이제는 그런 시절이다. 애플도 한때 잠깐 흔들렸죠. 데이터 전송 기능, USB 이런 거 쓸 때 보면 흔들렸죠. 근데 다시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최근에.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절벽, 인구 재난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팍팍 주니까 이제 뭐 일자리는 그대로 있겠지. 일자리는 더 빨리 준다. 일자리 찾지 말고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해서라도 빨리 일다운 일을 찾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는 짐승같이 살았죠. 내가 뭔지 막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진짜요. 이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는 놈도 우울증이 와요. 더 오를 곳이 없잖아. 그럼 놀아도 쪼매놀고 나면 맨날 그 짓이야. 더 할 게 없어. 그럼 사는 게 뭐지? 나는 여태 뭐하고 살았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풍 맞듯이 중풍 오듯이 탁 뒤통수를 치면 헤어나질 못해요. 참 진짜 무서운 게 우울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기분이 꿀꿀하다 비 오는데 호프 한 거나 이거는 낭만이고, 정말 병리학적 우울증은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치매 환자처럼 생각은 멀쩡한데 내 생각대로 행동이 안 되니까 자꾸 피관적이 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보니까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찌감치 도전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는 더듬더듬 해서라도 무언가 손에 잡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잡는 게 일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전에 직업적 생계, 호구지책 문제도 해결하고, 이전에 임금 노예로 살면서 평생을 살고 나가 이루고 난 뒤에 허탈해지는 내가 왜 뭐하고 살았지 이런 어떤 갱년기 우울증도 줄이는 사회적 건강생활을 확보하는 방편이기다. 살수록 점점 더 하고 싶은 일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 그럼 내가 저승 가서도 내가 이걸 또 할 거야. 그래서 다시 올 거야. 그런 어떤 집념을 불태우는, 삶으로의 욕구가 용솟음 치는 그런 인생을 겪어가기, 인생 2막을 겪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시절이 그걸 원하고 있다. 이제는 시절이 녹록지 않는 분들은 시절은 그걸 다 걷어가고 있다는 거야. 여태 인간 안 되는 인간들 내가 먹이 살린다고 참았는데 못 참아. 다 뺏어가. 자, 오늘 시사 몇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합시다. 큰 테마로. 인구는 그렇게 줄고,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녹록지 않은, 정말 이제 어렵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준다는 건 돈 쓸 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 어떤 기존의 직업으로 치면, 호빵 장사를 하든 순대 장사를 해도 순대 사볼 놈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전에 자연주의적 어떤 경제가 지대, 임대, 차임 이런 거를 쉽게 건물주들이 안 내린다고. 그 계획 동안에는 충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런 일자리조차 이제는 더 빨리 준다는 거. 자, 그좀 잠깐 숨풀려 해야 되지 않나? 한 5분 정도 시사 끊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명만 할 겁니다. 무명. 네, 한 5분 쉬겠습니다. 네. 영양가에 있는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멍해져. 네. 딱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2강 때 이런 이야기 했다 또 재탕하고 책 만들기 좋게.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 편집진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책하고 연결시키라는 게 강연 목차라고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은 자료하고 안 맞지 않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맞지 않은 게 아닌 게 1강의 주제가 일의 목적성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단 무명을 못 달았어요. 그죠? 2강이 일의 실제성에 대해서 일은 나를 규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게 궁전일 수도 있고 정말 한갓 허울일 수도 있다. 여기 2강의 주제입니다.
행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행은 내용이 크게 없으니까 무명까지는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중론 텍스트를 다 못 살피고 있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나눠드린 걸로 다 살핀 걸로 간주하고 그러면 제가 그 번역본을 첨부를 했으니까 한글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좀 일과 직업을 개념 구분해라. 그러면 이제 개념상만 쭉 나열만 잠깐 하겠습니다. 일 그랬을 때 한자어로 일사자를 써요. 이제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바스투라는 사가 있어요. 사. 이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하고 일하고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일 그러면 한자어 표기로는 사를 쓰잖아요. 사무까지. 직업 그럴 때는 사무, 직무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의 차이가 또 뭐냐? 앞서 자연법 체계 이야기했지만 석가의 자연법 체계, 유상의 자연법 체계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직업 이런 데도 따라붙는 업이 뭐냐? 카르마는 뭐냐? 카르마, 업. 이 구분 개념으로 개념상으로 낱낱이 명확하게 밝히려면 그냥 일, 직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개념까지 다 발가벗겨야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업도 살펴야 돼요. 업. 이전에 업 같은 업은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죠. 이 무명상을 업에 달라붙어 있는 3세 6추의 무명상을 떨쳐놔야 된다는 거죠.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업이 살펴져야 돼요. 이게 사상사적 차원에서는 업과 일.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직업, occupation, job, work라고 하는 직업하고 일. 그거는 뭐 몇 가닥은 했습니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적성과 능력이 중요하고 인간성은 중요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능력만 있으면 돼. 인간성은 개차반이야. 또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대충 돈 주고 써. 그러고 기간성. 근데 일은 종신제다. 직업은 기간이 있다. 정년이 있다. 일은 종신이다. 죽고 나서도 연속된다. 그거를 세속적 재산과 권력을 넘겨주는 승계 상속과는 다른 유식학적 상속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군이 있죠. 이거는 직업 개념하고를 좀 더 세분하게 직업하고 일하고 직업 직무를 살피는 차원에서 좀 하위 카테고리지만 직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duty, on duty, off duty, duty,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식 표현으로는 duty라는 말을 쓰지만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본분. 요거는 이제 개별 존재자적 존재 특성과 연관된 직분이죠. 본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거칠게라도 다 검토돼야 일과 직업에 대한 규정성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이제 편집진에서 다음 피드 때 그것도 설명해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준비한 걸 못 써먹었다. 넘어갑니다. 여담이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급해서. 자, 중론 자료를 보시면 모든 챕터에 장별로 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관이라는 건 뭘까? 자, 요즘 우리가 명상이라는 말로 거의 이 판이 다 그렇게 좀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유, 80년대만 하더라도 철학적 사유, 뭐 인식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유 인식이라는 용어가 시들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등장한 게 명상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80년대 기나 도나 그 바람을 업고 소위 이제 뭐죠? 그 이전에 실제론적, 소위 이제 유물론적 그 사회사상자
내가 풍미하다가 구소련의 붕괴로부터 이 실제론에 대한 갑자기 이제 멍해져 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관념론으로 휙 돌아버리는, 그때 이제 그 틈새를 파고든 게 기나도나죠.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쭉 가버렸어요. 뭐 참선 이런 소리도 잠깐 하고 뭐 수련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뉴욕에서부터 다시 요가 바람이 불면서 이제 거의 명상으로 통일이 되어버리는 요새는. 근데 이 관이라는 말이 명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상은 없는 사실을 상정하잖아요. 불가의 수행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 16관법이 있어요. 근데 이 중론의 관은 한자적 번역은 관법 이랬지만 달라요. 관무량수경의 관법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 평온한 잔잔한 호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지. 있다라고 하자 그러고 그 상태를 막 감상하는 거야. 또래이 있죠. 관무량수경의 관법이야. 오타각세의 번뇌망상의 진짜 고해 중생들을 위해서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그런 관법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좀 다스려라. 이게 관무량수경의 관법, 16관법이에요. 흡사 그런 유가 명상이죠. 관무량수경의 관법이 이게 대승불교 때 등장한 게 관무량수경인데 석가 당시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이론은 이렇게 중관이든 뭐든 또 대승유식 체계든 간에 대승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수행 방법이 갑자기 어느 날 대승 방법으로 전환가 안 되잖아요. 소승시대 때 그 수행 방법, 개인의 열반, 개인의 어떤 자기 해탈 이런 그 범주에 있으니까 이걸 대승적으로 끌기 위해서 실효론적 수행론을 가차한 게 관무량수경이에요. 그게 명상법이라고요. 그게 시류론이 지배하던 우파니샤드 시대 때 수행법이라고요. 명상이. 그때는 금욕,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금욕이죠.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는 거죠. 뜨거운 모래밭에 막 머리 쳐박고 막 물구랑 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나를 학대함으로 해서 뭔가 이 육신 너머에 뭐가 있을 거다.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과 함께 짝짝꿍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 너머에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떤 간에 하고 막 쥐 짜든지 밥을 굶기든지 한번 학대를 해보자는 거죠. 자학증에 휩싸인 수행 시절. 그 시절이 명상법이에요. 그게 관무량수경 대승 초기의 수행법이었다. 그게 이제 뒤로 오면서 그게 다 거세되죠. 그러면서 관법이 등장한다. 관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가가 처음 경전을 처음 설법을 할 때는 석가는 관법에 충실했어요. 오늘날 참선도 아니에요. 참선은 가설적 주제가 있잖아요. 똥막대기, 간식을, 아니면 정전백수자, 아니면 나무아미 타불, 무. 이게 가설적 전제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임재종파의 선법이에요. 석가 원시불교 석가의 원론적인 수행법이 아니라고. 그 수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승경전에 획을 그으면서 등장하는 게 수행도지경 이런 경들이 있어요. 수행론 관련 경도 있어요. 그건 불교 수행론 강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수련 수행 실기는 또 제가 함수하니까요. 석가가 남겨놓은 자료까지 다 해서 석가를 능가하는 이야기까지 왜 유상이가 석가를 능가한다는지를 내가 여실하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근데 다음에 지금 일철학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철학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어쨌든 그 중요한 관이라는 개념을 용수는 다시 어쨌든 간에 물론 석가의 수행 실천론적 관은 아니지만 용수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되살리니 한자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빨리어 원전을 보더라도 그걸 되살리고 싶은 그 애틋한 석가에 대한 그 흠모의 정이 흠뻑 피어난 게 관, 이 글자입니다. 관 무슨 품, 품이라는 건 그냥 챕터라는 뜻이고
관. 지금 이론상으로 정리하면 석가 당시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게 공관, 무상관, 부정관, 법신관, 석공관, 채공관, 이렇게 관법만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게 문헌사적이든 뭐든. 그러면 그것도 또 책이 몇 번 될 거예요. 그런 건 정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수행 실천론적 관법이고, 여기에 관은 뭐냐 하면 대상이 있어요. 명상은 대상이 없잖아요. 가상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이 있다고. 인연이라는 대상이 있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다라고 했는데, 이 연기라는 대상,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게 연기 아니냐? 관찰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쓰는 말하면 관찰,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관입니다. 관법의 관이 아니에요. 마음이 머무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이 머무는 대상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대상이나 사안에 마음을 집중해서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 그런 의미로 관. 중론의 관은. 명상과도 다르고, 관법의 관과도 다르다. 좀 풀어서 하면 뜯어 살피자면 이 말이죠. 농컨대 이 말이죠. 그게 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석가시대 때 관법이 원효 후대에 발전된 면모가 있냐, 그대로 답습했냐, 안 그러면 그것도 답습도 못하고 말아먹었냐. 말아먹은 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 대승불교 초기까지 말아먹은 거잖아요. 관무량수경 나올 때까지 다 말아먹은 거니까. 근데 그걸 개선 발전시킨 게 원효예요. 원효가 그냥 원효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는 글로벌 천재잖아요. 원효, 의상, 이런 애들, 원축. 원효의 금강산매경론에 보게 되면 대승지관법 이래서 대승이라는 그 이치를 대승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승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일신의 해탈 열반이 아니라 정말 사부종생과 같이 곳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수행론에서 닦아가야 될 거를 원효는 대승지관법이라고 금강산매경론에 얘기해요. 기신론 우리가 하편을 체계화하기 때문에 미처 못 살폈지만 기신론 하에도 보면 원효의 수행법이 나와요. 그러면서 원효는 그 기신론 하에서는 원시불교 때 석가가 했던 그 관을 가져옵니다. 무화관, 무상관, 부정관 관법을 복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법상관, 대비관, 서원관, 정진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원효가 그나마 그래도 좀 개성 발전시키는 흔적이 있다. 지금 여기 다시 그런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관법 차원이에요. 수행 실천론 차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해야 석가의 법목을 잇는 후학들이 나와요. 참선을 해서는 임재의 후손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건 다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석가는 과거 7불의 수행법을 따라갔지 조사의 수행법을 따라간 적이 없어. 임재의 자식들이지 석가의 자식들이 아니라고 한국 불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또 불교계가 발칵 뒤집어지겠다. 이제는 나를 지지해줄 사람도 없는데 다 죽고 없는데 일타 월화 이제 다 죽고 없는데 내 혼자 이제 완전히 조심히 있대. 이건 다 편집입니다. 나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일단 관 정리하고
자, 일은, 요건 조금 중간에 사족처럼 끼워놓고 갑시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좀, 요 부분은 좀, 뜬금없어도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이 동무가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데, 이재마, 여러분들 동의수세본 사상이학 이렇게 알고 있는, 여기 한의학 전공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이 나와 너를 다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1강 때 우리 했잖아요. 직업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이 죽든 말든 그런 차이도 있다. 상생, 공생 어떤 윈윈 시너지가 있냐 아니면 그냥 내 혼자 패권적으로 그냥 다 빨대 작전이냐 그게 일과 직업의 차이다. 그 1강 때 잠깐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윈윈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냐 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일이 되면 어떻다는 거냐 우리 오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요. 일다운 일이 되면 이걸 이제 동무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귀로는 천시를 듣고 하늘의 때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일다운 일을 하면 저거 다들 어렵다 하면서 저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재밌게 하네. 나도 저런 일 해봤으면 따라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절이 변하는가 보네. 세상이 변하고 있네. 라는 걸 듣는다 그래요. 이청천시를 귀로는 천시를 듣고 목시세회하며 눈으로는 본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재편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화 이행해 가는지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 이청천시하고 목시세회하며 비취일륜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법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관계의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죠. 달면 삼치고 쓰면 뱉고 감탄고토잖아요. 영양세태가 이전에 사자성어였다면 이제는 보니까 다 좋은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코로는 일륜을 냄새 맡는다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가 차게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그리고 구미지방에는 입으로는 각 곳에 그 지역을 맛본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동무의 탁월한 일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의수세본에서는 사상이야기의 대전제 성명을 논할 때 성명론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청기유사하고 인사유사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청천시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우리 장부로 치게 되면 사무는 폐달사무요 비합교우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설 건드리면 좀 오히려 이상하겠다. 이청천시만 합시다. 그거만 해도 남는 여기 건드리면 짧으면 이거 사상의학 강의가 될 것 같아. 이건 거두절미.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한다. 직업은 그렇지 않죠. 정보 다 숨기고 헛정보 흘리고 남 이렇게 밀어서 옆길로 세게 하는 거죠. 병법이 통하는 게 직업관이고 병법 강의 한다 끝까지 안 하는 게 이제 병법 강의하는 시절이 갔어. 이제는 일철학이라 일철학. 이거는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니까 잠깐 이제 모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이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명에 관해서 정의된 문헌사적 인용을 하면 잡아함경 12권이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가장 풍부하게 이야기한 경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전은 연기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볼 수 있는 게 법서리설경이에요. 법의 뜻이 이러하다고 설한 거에 설경, 법서리설경이라고 있어요. 자바함경 안에 쓰러져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바함경하고 연기경의 무명 개념이 달라요. 자바함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명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무명 그러면 뭐 어둡다 목매하다 이 무명이 참 어려운 말로 들어가는데 쉬운 말이에요.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말이 자바함경에서 하는 말은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조금 피부에 와닿죠, 무명. 그냥 무명 원수, 무명 중생 이러니까. 연기경에서는 뭐냐 하면 모르는 것,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 알미 없는 것. 연기경에서는 알미 없는 것, 싹수가 없는 것. 싹수는 있는데 모르는 것. 잡아 환경에서는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는 것 뜻으로 무명을 쓰고, 연기경에서는 알미 없는 것 이라는 뜻으로 무명이라는 개념을 써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감각적으로 보게 되면 시공간성으로 원연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앞서 관 그랬죠. 조금만 대상에 관찰 주의하면, 마음을 기울여 관찰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해서 모르는 것, 알아야 하면도 노력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르는 것, 이런 뜻이죠. 알미 없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시공간성으로 현재적이라는 뜻이고, 연기경에 알미 없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아예 촉이 미치지 못하는 것, 싹수가 없는 것, 이런 것. 잡아함경에서는 시공간적으로 현재적,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연기경에서는 통시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넘나들면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진짜 목매하네, 이런 말이죠. 우리 유가적 표현으로는 목매한 겁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일을 고민할 때는 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후자. 이전에도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전의 실패가 반복되겠죠. 직업은 실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영업은 실패 위험이 크죠. 근데 왜 자꾸 큰 공룡 같은 집단에 노예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소속되려 하면은 위험 부담이 없잖아. 내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조직이 굴러가는 거지, 뭐 개인의 역량이라는 큰 위력이 없거든. 묻혀버리니까. 묻히고 싶은 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험 부담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지. 자영업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연기경의 이야기는 이전에도 역시 못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또 하는 것, 그런 것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직업보다가 훨씬 더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알미 없는 것, 이 두 축을 다 잘 깨고 있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성서에 나온 것처럼 내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래 되죠. 딱 배포가 있다고, 가오가 있다고. 진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든든하죠. 그래, 두고 봐라, 내 시절은 반드시 와, 뭐 이래 되죠. 근데 언제 잘릴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 시절은 그래, 나는 언제, 나도 제 뒤를 따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명, 일을 하는 사람은 첫 관문이 무명에서 자유로워야 돼. 이걸 이제 불가적 이론에서는 무명 훈습, 또 근본 무명, 지방 무명을 떨치는 것 자체가 깨침이죠. 각정이죠. 깨침이고, 그게 곧바로 해탈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우리 삶이 열반이라는 게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인격관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무명을 떨치지 않고는 이 일을 꿈꾼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잽이란 감이 안 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일하겠다고 막 하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 쌓인 친구들은 직업에 맞춘 스펙이고 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열심히는 하지. 왜냐, 남한테 지기 싫어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다음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고자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열심히는 하지 헌신성은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무명을 떨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없는가를 불철주야 고민해야 돼. 남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고, 그게 관계죠. 관계에 대해서, 범관계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고 헌신성이 있어야 되지만, 좀 소화적으로 봤을 때는 첫 관문, 첫 출발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식견에 대해서, 자기 무지 목매에 대해서도 무한한 자비심을 갖고 있어야 돼. 거든요. 다시 또 개념적으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명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유가적 함자어로 표기를 하면 잡아함경에서는 안일불자예요. 알지자. 알지. 그러니까 안일불자는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편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만 뭐예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 이런 말이죠. 안일불자. 부지 이런 말이에요. 연기경의 무명은 뭐냐 하면 무지예요. 없을 무자야. 뭐 식견이고 뭐고 쥐뿌리고 아무것도 없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갖추고 있지 않은 거. 이걸 연기경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쥐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눈길만 주면 눈에 뜨이는데 손도 안 뻗고 눈도 안 주는 거야. 먼산 보고 있다. 이게 잡아함경의 무명이에요. 부지, 무지. 우리는 관계에 부지한 것, 관계에 무지한 것을 벗어나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할 준비가 됐을 때 다 알고 하라는 게 아니라 애 놓는 법 알고 시집가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알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 입각점에서 이 일의 출발점에 선다는 거야. 몰라도 돼. 한없이 무지 목매해도 돼. 단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지 알아야 함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내가 이전 습성, 이전에 내가 직업적으로 하던 습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요. 제가 월급제의 잠깐 했잖아요. 소시적에. 요새 다들 부러워하는데 잠깐 했잖아요. 잘 나갔어요. 오빌드 다이 특채로 갔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월급 받는 일은 해보니까 실제 출근해서 2시간 일하니까 한 달치 일을 일주일 되니까 다 그랬더라고. 애송이 때는 뭐 수습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석 달간 이제 보직 바꿔가면 순환보직하면서 수습시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어느 부서에 뭐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직책 직무까지 한 달 딱 지나니까 이게 매 돌아가는 꼭 한 바퀴로 돌아가는 거니까. 계절적 요인이 있고 뭐 특수 요인이 있지만 기본 판이 똑같거든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생계형 직업이라는 건. 할 일이 없는 거야.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걸 막 엄청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막 동네 험살 다 하고 막 그렇게 또 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벽시한 직장생의 요지경인데 제가 일해보니까 저는 2시간만 일하거든요. 요새는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철주야를 하잖아요. 직업적 일은 성과가 굉장히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일은 성과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봄철에 열심히 농사 지으면 가을철에 추수하지 봄철에 농사 지었다고 중간에 막 싹수 비가지고 복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은 그런 거다. 영미로 따지자면 일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원 단계에서 막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없다. 그 직장은 가능해. 직업은 가능해. 인풋, 아웃풋이 명확한 게 직업이죠. 근데 일은 인풋, 아웃풋이 명확한데 인선, 과후, 과선, 인후, 인과가 불분명해. 관인과품에서 우리 또 합시다. 거래품, 인과품류.
그게 일이에요. 이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일단 요 정도 부분만 띄고 그 일과의 차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다시 잠깐 예를 들면 2시간 동안에 한 달 결제 서류를 미리 다 써놓는 거예요. 날짜만 빼고. 우리 때는 이 대롱 긴 그 도장이 있었거든요. 뒤로 뒤집으면 개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딱 찍으면 이제 기한서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자 도장 찍으면. 앞에는 이제 중요한 정결사항 결제할 때 쓰고 뒤에는 최종 결제자가 아니고 기한자일 때만 쓰는 거. 그 날짜 쓰고 그거 딱 찍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였나 봐.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 서류 지금 필요한데 가져와라 하는 거야. 그럼 난 도장만 찍어 바로 가죠. 신기한 거야. 이게 맨날 노는 것 같아 보여. 다 해놓고 있으니까. 실제 제가 그랬다니까. 그 월급제가 얼마나 지월 아직도 이 펄펄 끓는 혈기왕성한 이 몸이 참 진짜 나를 죽이는 그게 직장생활이더라고요.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는 행동을 제가 지금 일이라고 벌려놓고 했다. 이거 벌써 쪽박 찼죠. 끝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적 세계관에서 하던 습성들, 그 다음에 이전에 무명중생으로서 하던 여러 행태들, 그걸 그대로 갖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일을 하는 사람의 첫 입각점입니다. 사람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심기일전으로 안 돼. 부모로부터 받은 뼈고를 다 바꿔야 돼. 나라는 인간 개조를 내 스스로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없이 일은 할 수 없다. 그게 관계에 대한 애정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기도 하다. 자리 이탈하 그러잖아요. 내 없는 네가 없고 네 없는 내가 없듯이 그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죠. 자리 한 가운데 서로 이타할 수 있는 일의 첫 입각점입니다. 그걸 제 식으로 표현할 때 무한한 애정, 무한한 꼭 붙이죠. 절대 무한하지 않아도 무한한 꼭 붙입니다.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이 필요하다. 그게 일을 하는 사람의 첫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점. 열반경에 석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나오죠. 열반경은 석가가 죽기 전 5시간 하루 밤 사이에 다 쓰러진 건데 여태까지 이야기 못한 거 다 한다고, 다 물으라고. 뭔 말이야? 내가 이제 가짜 열반 말고 살아있을 때는 뭔가 좀 덜 떨어진 열반, 유여 열반이니까 내가 이제 진짜 열반에 들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열반에 들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마왕 파순이 나의 보배 궁전을 흔들어 대누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고 게으른 그 순간 곧바로 무명중생이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터지면 막 계속 도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한 자기 애정, 자기 삶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그 도가 유지가 돼. 한국의 도는, 기나 도나는 한 번 도되면 만날 도사야. 꼬봉 삼으려 그러고, 그게 무슨 도사야? 그렇죠? 그런 자세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 누가 봐도 다 안다 하더라도, 무여열반의 경지라 하더라도, 또 모르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삶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마냥 겸손하면 비굴해 보여. 때로는 이렇게 유사이처럼 막 지잘못하고 가오도 잡고 이래. 그래요 후학들이 뭐 하고 싶지. 뭐 배아토사는 맨날 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럼 저거밖에 안 돼. 아이씨 나 안 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좀 있어 보여야 하지.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언제나 겸손해야 돼. 그냥 겸손해도 안 돼. 무한히 겸손해야 돼. 그게 헌신성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몰라. 아직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래야 부지런하지. 다 아는데 할 게 없잖아요. 누구든. 그 인지상정이잖아. 아쉬운 게 있어야 설치지.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고. 절박해야 돼. 간절해야 돼.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겸손이라고. 겸양지덕이라고.
무가식으로 하면.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 세세하게 풀어서 항목별로 풀려면 연기경의 모명은 또 이런 걸 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부지 알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모르는 거, 무지 이거를 떨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 애정만 있으면 더 보태면 더 좋으면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이 있습니다. 그게 일의 시작이고 전부다. 그러면 시작은 무엇으로 하든 어떤 갓난신고 시행착오를 겪든 그 사람은 반드시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가고 싶은 흠모의 정이 생기고 후학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향기가 없다. 비린내 나는 고기산, 법국경에 말이죠. 비린내 나는 고기를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기 나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의 자취는 일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직업을 한 사람의 뒤는 아부하는 임금 노예들만 득식을 거려. 그래서 정승집에 조상이 나면 팔이 날리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가 됐죠.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전성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정성이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선물만 가, 선물만. 택배 사과는 요란해. 하여튼 간에 오늘은 무명을 이렇게 거칠게 정리하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2강 복귀할 때 다음 강의 때 조금 살을 더 붙여서 무명 정리하고 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거 편집된 내용 없다고 또 꾸지람하지.